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요즘 손절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담대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 다른 하나는 깊은 불안입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관계에서 상처받을까봐 먼저 칼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기기 전에 내가 먼저 끊어야 마음이 덜 아프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대개 경험이 아니라 상상에서 나옵니다. 완전히 홀로 남겨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혼자서도 살아가는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도, 내가 쓰는 비누와 치약 하나도, 이 방의 전등과 물 한 잔도 내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이 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란 본래부터 관계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손절이 쉬워진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지지대가 너무 당연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해지면 밑바닥을 보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전기는 원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아이가 생겨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정과 노력, 사람의 수고를 상상하지 않으니 관계도 쉽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레고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주변의 불이 하나씩 꺼지는 공포입니다. 친구가 멀어지고 가족이 끊어지고 연락이 끊기고 나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 내 주변의 불빛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원래 혼자도 잘 지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불빛이 둘, 셋 꺼지고 나면 세상은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집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빠르게 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통제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끊으면 내가 주도권을 가진다. 내가 먼저 떠나면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심리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절의 핵심은 냉정함이 아니라 버려질까봐 무서운 마음입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손절이 단지 친구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족도 쉽게 끊어냅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천륜이라 불렀습니다. 싫어도 미워도 끊지 못하는 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피해를 주면 가족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물론 관계에는 폭력과 학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작은 모욕감 하나, 기대에 어긋났다는 이유 하나로 혈연마저 종이처럼 잘라내는 풍토입니다. 그 풍토는 결국 사람을 더 고립시키고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빨리 손절합니다. 불안이 손절을 낳고 손절이 고립을 낳고 고립이 더 큰 불안을 낳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손절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관계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교는 교류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관계의 끈을 끊는 것이지요. 그런데 손절은 경제 개념입니다. 손해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너는 원래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었으니 끊겠다. 관계가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손익으로 계산되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계약자입니다. 계약은 조건이 바뀌면 끝납니다. 그러니 손절이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내일은 마이너스. 그 계산으로 사람을 재단하면 마음이 버틸 재료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관계에서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네 편을 칼로 가르듯이 나누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세상 일은 모릅니다. 오늘의 원망이 내일의 도움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오늘의 친함이 내일의 배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굳이 선언하지 마십시오. 너와 나는 끝이야 라는 말은 순간에는 속 시원하지만 나중에 다가갈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멀어질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다시 만날 수 있는 문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흐름으로 다뤄야 오래갑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곁에 두고 싶은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군가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인가? 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결국 소통에서 나오고 소통은 말 한마디의 품격에서 결정됩니다. 누군가를 붙잡아 두고 싶다면 먼저 내가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원칙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말합니다. 입으로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관계는 큰 사건으로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그 말에 섞인 비하와 모욕감 때문에 금이 갑니다. 특히 처음 가까워지는 단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때 상대는 아직 나를 믿지 못합니다. 아직 내 말의 의도를 좋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농담이라도 상대의 비위를 건드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학습해 버립니다. 관계의 첫인상은 감정으로 저장됩니다. 논리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통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욕하지 말 것, 그리고 부정 유머를 쓰지 말 것.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합니다. 넌 다 좋은데 머리가 좀, 야, 너 진짜 못한다. 주변에서 웃으니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데 상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움찔합니다. 사람은 모욕을 당하면 그 순간부터 대화의 내용보다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갑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받으면 마음속에 이렇게 남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관계는 결국 안정감인데 안정감이 깨지는 말 한마디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은 의도보다 작동으로 평가됩니다.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장난이야 라는 말은 변명이 될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가 이미 관계의 벽을 세워버립니다. 그 벽은 다음 대화에서 더 높아집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덧붙여도 상대는 속으로 계산합니다. 또 나를 깎아내릴지 몰라. 그러면 친해질 기회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방법은 놀랍도록 현실적입니다. 상대가 달콤하다고 느끼는 말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걸 아첨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곁에 오래 있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는 감각을 줘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상대가 나에게서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관계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칭찬은 예쁜 말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다만 칭찬도 방법이 있습니다. 잘하네요처럼 막연하면 효과가 약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방금 그 말 정리하는 방식이 참 좋네요. 그 부분을 그렇게 침착하게 처리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람 이야기 들을 때 표정이 따뜻해서 편해요. 이렇게 구체적이면 상대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관계를 붙잡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것은 칭찬 뒤에 독을 섞는 습관입니다. 잘하긴 하는데 괜찮은데 좀 이런 식으로 칭찬을 미끼로 던지고 비판을 붙이면 상대는 칭찬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말은 평가로 들립니다. 가까워지는 관계에서 평가자는 가장 위험한 위치입니다. 상대는 친구를 원하지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친해지고 싶을수록 우리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 얘기를 늘어놓고 자신의 장점을 증명하고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런데 초기 관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태도는 의외로 반대입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존감을 안전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서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 상대를 웃기려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조롱 섞인 농담을 꺼내지 마십시오. 분위기는 잠깐 살 수 있어도 신뢰는 오래 죽습니다. 정리하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상대의 품위를 지켜주는 말만 하라. 욕과 부정 유머로 상대를 깎지 말고 구체적인 칭찬으로 상대를 세워주십시오. 관계는 거창한 이벤트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은 내 앞에서 안전합니다라는 신호가 될 때 사람은 비로소 곁을 내어줍니다.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우리가 상대를 듣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경청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 사람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야. 그건 별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한번 섞이는 순간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신문이 됩니다. 특히 처음 밥을 먹거나 이제 막 가까워지려는 단계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그때 상대는 아직 나에게 마음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통 원칙은 이것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을수록 평가를 줄이고 재진술을 늘리십시오. 상담 현장에서는 이것을 리스테이팅, 재진술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한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되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일이 너무 꼬여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일이 계속 꼬여서 많이 지치셨겠네요 라고 되돌려주는 겁니다. 상대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요 라고 하면 오해받는 상황이 반복돼서 답답하셨겠어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언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알아주었다는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먼저 이해를 원합니다. 이해를 받지 못하면 조언은 공격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서툰 사람일수록 밥자리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자마자 바로 결론을 내리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비교합니다.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그 정도로 힘들어? 별거 아니네.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상대는 그 자리에서 웃을지 몰라도 집에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사람에게 마음 얘기하지 말아야지.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러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또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내 얘기를 덜 하고 상대 얘기를 더 살려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이 끝단어 따라하기입니다. 상대가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요 라고 하면 바쁘시군요. 어떤 일이 가장 힘드세요?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상대가 요즘 가족 일이 복잡해요 라고 하면 가족 일이 복잡하군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도 평가가 아니라 호기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호기심은 상대를 살리지만 평가는 상대를 눌러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가 신나게 말하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면 상대는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라고 느낍니다. 그 감각이 친밀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 진술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당신의 말은 가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꾸준히 보내는 사람이 결국 곁에 남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망치는 밥자리 습관이 있습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자마자 평가와 라벨을 붙이는 습관입니다. 그건 네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 너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런 사람은 다 똑같아. 이런 라벨은 상대를 단순화시키고 대화를 막아버립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복잡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재단해버리면 마음은 즉시 방어합니다. 그러니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지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소통 원칙은 명확합니다. 조언보다 먼저 이해를 보여라. 평가하지 말고 재진술하라. 상대의 끝 단어를 따라가고 감정을 정확히 되돌려주고 상대가 가진 이야기가 충분히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 편안함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방식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곁에 남는 결정적인 이유는 당신이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필요하다는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통 원칙은 관계의 현실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칭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청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남습니다. 가까운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게 하나는 있다거나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나아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는 반드시 내 장점 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상대가 느끼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큰 능력, 화려한 경력, 돈, 권력을 떠올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부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성으로 승부하십시오. 인간성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 이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작은 도움도 잊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결국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의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인간성이 좋아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관계는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전달되어야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칭찬으로 상대를 세우고 내 장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라. 여기서 조심스럽게가 중요합니다. 자랑처럼 들리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 당신은 무색무취가 됩니다. 무색무취는 오래 남기 어렵습니다. 관계는 결국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건 부족한데 이건 좀 자신 있어요 라는 말로 시작하십시오. 겸손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말은 서툴러도 약속은 꼭 지켜요.
저는 재밌는 말은 못해도 이야기는 끝까지 잘 들어요. 저는 돈이 많진 않아도 정은 많아요. 저는 센스는 부족해도 부탁받으면 책임감 있게 해요. 이렇게 한 가지를 명확히 하면 상대는 당신을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관계를 오래 끌고 갑니다. 또 하나, 사람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곁에 남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사람답게 세워주는 사람 곁에 남습니다. 즉, 내 장점을 찾아주고 내 체면을 지켜주고 내 실수를 부끄럽지 않게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말이 조금 어긋났을 때 그건 틀렸어요라고 끊어버리면 상대는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라고 정리해주면 상대는 체면이 지켜졌다고 느낍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신뢰를 만듭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상대는 마음속에 이렇게 저장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망신 주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관계를 평생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에는 염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단어가 촌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후로 갈수록 염치가 있는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예를 들어 10번 밥을 얻어먹었다면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한 번은 내려고 하는 마음, 큰 도움을 받지 못해도 작은 호의를 잊지 않는 태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계산만 하면 사람은 금방 떠납니다. 반대로 내가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권력이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저 사람은 사람으로서 믿을 만하다는 느낌을 주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 원칙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칭찬과 배려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진 장점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믿을 수 있고 내가 사람답게 느껴지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그러니 화려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한 가지를 갖추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 그 감각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밥 한번 먹읍시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작은 시험이 시작됩니다. 밥자리는 친밀해 보이지만 동시에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무적인 공간에서는 말이 조심스러운데 식탁 위에서는 마음이 풀리면서 혀도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 처음 밥을 먹을 때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기보다 실수하지 않는 법을 먼저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 실수는 대개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째, 말이 거칠어지는 것. 둘째, 평가가 섞이는 것. 셋째, 내가 과하게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먼저 밥자리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편해졌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농담이 거칠어지고 말투가 가벼워지고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이 슬쩍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밥을 먹으며 마음이 풀리는 만큼 상처도 더 깊게 받습니다. 배가 열릴 때 마음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게 모욕감으로 꽂히면 그 이후에 좋은 이야기들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관계는 회복이 되지만 첫인상에서 생긴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첫 밥자리에서만큼은 재치 있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결론을 내리는 습관입니다. 밥을 먹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근황과 고민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이렇게 하셔야죠. 아, 그건 상대가 이상하네요. 그건 당신이 너무 참았네. 그런데 조언은 친해진 뒤에야 약이 됩니다. 아직 거리가 있을 때는 독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조언에는 늘 평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엔 네가 틀렸다. 내가 보기엔 네가 부족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조언을 원하지 않았는데 조언을 받으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려 한다. 그러면 다시는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밥자리는 즐거웠지만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 밥자리에서 조언 대신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기술 하나를 권합니다. 바로 제 진술입니다. 상대가 말한 것을 내 말로 다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이 겹쳐서 많이 피곤하신 거군요. 그 상황에서 서운함이 컸겠네요. 결국 가장 힘든 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겠죠. 이렇게 말해주면 상대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받습니다. 내가 이해받았다는 경험입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이해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해가 쌓이면 그때 비로소 조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첫 자리에서는 해결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함정은 내가 너무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나를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내 경험, 내 성취, 내 지식, 내가 만난 사람 이야기. 그런데 밥자리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상대는 편해지는 게 아니라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군가의 자기 과실을 감지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위에 서려 한다. 나를 경쟁자로 본다. 이런 감각이 생기면 친밀감은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에서 경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원합니다. 그러니 첫 밥자리에서는 내 이야기를 멋있게 하려 하지 말고 짧게 담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상대에게 공을 넘기십시오. 저는 요즘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요즘 어떠세요? 이 한 문장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는 벽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역할입니다. 첫 밥자리에서 내 말은 상대를 압도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편하게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밥자리에서는 능력을 보여주려 하지 말고 태도를 보여주라. 태도란 무엇입니까?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것, 상대의 실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는 것,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가 말할 때 눈빛으로 나는 듣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태도만 지켜도 밥자리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는 확실하게 끊는 것이 깔끔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런 사람은 안 만나 라고 선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관계에서 성숙한 사람은 결정의 칼날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굳이 말로 끊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끝이야 라고 선언해버리면 나중에 세상이 바뀌었을 때 내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위기 순간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뜻밖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는 늘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말로 문을 닫지 마십시오. 시간이 정리해줄 관계는 시간이 정리합니다. 결국 첫 밥자리는 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가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은 재밌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안전하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편하다. 이 사람은 내 체면을 지켜준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감각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 다시 연락합니다. 관계는
억지로 당겨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빠르고 더 오래 갑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관계는 그냥 편하게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편하게 간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는 늘 불안합니다. 말 한마디에 깨지고 작은 오해에 흔들리고 서운함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감정만으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도 결국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라는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배려와 예의라는 최소한의 규칙 위에서만 오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친구인데 무슨 예의야, 편해야지. 그런데 친구라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도 상처받습니다. 친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친구도 체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의 상처는 더 오래 갑니다.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관계가 될 때가 있지만 친구는 선택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선택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크게 싸우지 않아도 그냥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고 어느 순간 남이 됩니다. 그러니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 높으면 편해지고 기본값이 낮으면 관계는 늘 불편해집니다. 그 기본값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 사람은 자기 체면이 지켜지는 관계에서 마음을 놓습니다. 친구 사이에 너 그거 틀렸어. 너 또 그러냐. 야, 그건 좀 아니지. 같은 말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직접적인 공격 대신 완충하는 말을 쓰라고 권합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런 뜻이지? 그 말은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혹시 내가 오해했을까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의 체면은 지키면서도 내 의견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관계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서운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순간에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결론이 관계를 망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사람은 상대를 단순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절대 안 변해. 이 말은 순간의 분노를 시원하게 하지만 관계의 문은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결론이 아니라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서운했던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질문으로 바꾸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결론은 칼이고 질문은 숨구멍입니다. 셋째, 주고받음의 균형, 즉 염치입니다. 이걸 돈 계산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말하는 염치는 정산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입니다. 늘 받기만 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늘 주기만 해도 관계는 무너집니다. 주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가벼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균형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밥을 자주 사면 다음엔 제가 살게요 라는 말을 실제로 지키는 것,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다음에는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상대가 부탁을 들어줬다면 나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런 작은 균형이 이 관계는 안전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깔끔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손절은 깔끔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안 봐야 하고, 연결을 끊어야 하고, 누가 이어주려 해도 거절해야 하고, 마음속에서 상대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관계를 만드는 데 쓰면 내 주변에 확실한 내 사람이 생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손절할 힘이 있으면 관계를 지킬 힘도 있습니다. 관계는 기술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면 관계는 바뀝니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마지막 태도는 이것입니다. 여지를 남기는 지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굳이 너와 끝이야라고 말로 문을 닫지 마십시오. 그냥 거리를 두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멀어질 사람은 멀어집니다. 그런데 말로 문을 닫아버리면 내가 다시 열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인생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몰라도 내일은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뜻밖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부탁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끊을 때조차 품위가 필요합니다. 품위는 노후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결국 관계는 특별한 이벤트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으로 유지됩니다.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고 감정의 순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작은 염치를 지키고 여지를 남기는 것, 이 네 가지가 쌓이면 사람은 당신 곁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관계는 편해집니다. 편하다는 것은 함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곁에 사람은 오래 머뭅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내 편을 원합니다. 내 편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세상이 덜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편을 만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편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타인을 편 가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는 순간 관계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계산표가 됩니다. 그리고 계산표가 된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조건이 바뀌면 표가 바뀌고 표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분류하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관계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고 관계가 끊겨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때 내 편으로 사람을 정리해버리면 결국 남는 건 고립입니다. 그리고 고립은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완전히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진짜 지혜는 사람을 확실하게 가르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오래가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나를 이용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도 다 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품는 것과 엮이는 것은 다릅니다. 무례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그 거리를 둘 때 감정으로 폭발해서 너는 내 인생에서 지워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에도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예의를 유지하는 것, 그게 성숙한 관계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인생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장례식에 안 왔어, 결혼식에 안 왔어, 그러니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세상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복되면 관계의 방향은 결정되겠지요. 그러나 한 번의 사건으로 사람을 단정해버리면 그 단정이 언젠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란 원래 예외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꼭 손절을 선언하지 않아도 시간이 많은 관계를 정리해 줍니다. 불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필요한 인연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연결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기술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 노후의 생존 기술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남겨두려면 내가 먼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소통 원칙들이 결국 여기로 연결됩니다. 욕하지 않고 모욕 주지 않는 말, 평가 대신 제 진술로 이해해주는 말, 상대를 세워주는 칭찬과 내 장점 한 가지의 성실한 유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인간관계 스킬이 아닙니다.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친구는 마음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이 맞으면 좋지요. 그러나 마음이 맞는다는 말 뒤에는 종종 이런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줘. 나를 배신하지 마.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여. 그런데 인간은 기대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커질수록 손절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권합니다. 친구를 만들 때 내 편을 찾기보다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체면을 지켜주는 관계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내 사람이 됩니다. 내 편을 억지로 만들면 관계가 경직되지만 체면을 지켜주면 관계가 유연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여지를 남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나도 실수하고 상대도 실수합니다. 그때 관계를 판결로 끝내지 말고 여지로 남겨두면 시간이 관계를 회복시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무례와 착취는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계는 악의가 아니라 미숙함 때문에 흔들립니다. 미숙함은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서운함으로 문을 닫지 마십시오. 문을 닫아버리면 나중에 내가 들어갈 곳도 없어집니다. 결국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는 마지막 기준은 단순합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 체면이 지켜지는 사람, 내가 사람답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편으로 가르는 것보다 사람 사이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는 숨 막히면 끝나고 숨 쉴 수 있으면 오래 갑니다. 노후로 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사람을 끊는 말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람을 재단하는 결론보다 사람을 살리는 여지를, 그게 결국 당신 곁에 사람을 남겨줍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곁에 누가 남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곁에 남는 사람인가? 노후로 갈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로 정리됩니다. 연락처는 줄어들고 만남은 뜸해지고 사람의 얼굴은 어느 순간부터 선명한 몇 명만 남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말의 습관, 태도의 습관, 사람을 대하는 기본값이 그대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관계는 운이 아니라 결국 습관의 총합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는 일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첫째,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
둘째, 상대를 평가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사람. 셋째, 상대를 기분 좋게 세워주면서도 자기 자신도 무색무취로 사라지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중간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평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합니다. 관계가 갈리는 지점은 기분이 나쁠 때입니다. 피곤할 때, 서운할 때, 질투가 날 때,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는지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로 갈수록 관계에서 말의 절제가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절제된 말 한마디는 사람을 남게 합니다. 특히 손절이라는 단어가 너무 쉬워진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손절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단호해 보이고 자존감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이 습관이 되면 결국 내 주변은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를 나중에 채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때 가서 왜 내 곁에 사람이 없지? 라고 묻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관계는 한번 무너질 때는 빠르지만 다시 쌓을 때는 느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관계나 다 붙잡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겨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남겨둘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관계의 기본값을 높여야 합니다. 상대를 모욕하지 않는 말, 부정 유머를 농담으로 포장하지 않는 태도, 평가 대신 이해를 먼저 건네는 습관, 상대의 말끝을 잡아 끌어당기는 재진술의 기술, 그리고 상대를 세워주는 구체적인 칭찬, 여기에 더해 내가 가진 장점 한 가지를 꾸준히 유지하는 성실함,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 사람은 함께 있으면 편하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사람은 결국 편한 곳으로 갑니다. 편함은 재미보다 오래 갑니다. 재미는 순간이지만 편함은 관계를 붙잡습니다. 특히 저는 염치라는 단어를 끝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노후의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대개 염치를 잃지 않습니다. 상대가 베풀면 고맙다고 말하고 작은 것이라도 돌려주려 하고 계속 받기만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호의를 당연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호의가 당연이 되는 순간 관계는 부패합니다. 받는 사람은 무뎌지고 주는 사람은 지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쪽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작은 감사와 작은 되돌림입니다. 그것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시간을 견딥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조차 말로 문을 닫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끝을 선언해버리면 인생이 길어질수록 내가 돌아갈 길이 없어집니다. 세상은 좁고 인연은 돌고 돕니다. 오늘은 불필요해 보이는 관계가 내일은 뜻밖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는 칼로 자르는 방식보다 시간에 맡기는 방식이 지혜롭습니다. 내가 손절을 말하지 않아도 멀어질 사람은 멀어집니다. 대신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면 남아야 할 사람은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앞에서 재치보다 안전을 선택하는 연습, 조언보다 이해를 먼저 건네는 연습, 칭찬을 막연히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주는 연습, 그리고 내 장점 한 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연습, 이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의 곁에는 확실한 내 사람이 남아있을 겁니다. 관계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거울이니까요.